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단편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변의 휴양 도시 얄타에서 만난 두 사람. 이름도 모른 채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어느새 삶 전체를 흔드는 감정으로 번져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홉 단편소설 낭독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닷가 거리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다. 그때쯤 얄타에 2주간 머물고 있던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 구로프는 그곳에 꽤 익숙해져 있었고 지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새로 등장한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다. 베르니의 정자에 앉아 있다 보니 베레모를 쓴 중간 키의 금발머리 젊은 여인이 해안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개 한 마리가 그녀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는데 늘 같은 베레모를 쓰고 늘 같은 하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남편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왔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구로프는 생각했다. 구로프는 40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12살 된 딸이 있었고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이제 그의 아내는 그보다 2배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아내는 키가 크고 고든 체격에 짙은 눈썹을 가진 여성으로 침착하고 품이 있었으며 스스로를 지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독서를 많이 했고 표염철자를 사용했으며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니라 디미트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내심 아내를 우둔하고 편협하고 우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갑갑하게 여겨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를 배신했으며 그 횟수도 잦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항상 여자에 대해 험담을 했고 어느 자리에서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을 저급한 족속이라고 불렀다. 그는 쓰라린 경험으로 너무나 단련되어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저급한 족속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자들과 어울리면 그는 지루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적어지고 차가워졌다. 하지만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 심지어 침묵할 때조차도 그들과 편안하게 지냈다. 그의 외모, 성격, 그리고 본성 자체에 여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이고도 이해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힘이 그를 여자들에게로 이끄는 듯했다. 대체로 남녀 관계라는 것은 처음에는 삶을 즐겁고 다채롭게 만들고 가볍고 매력적인 모험처럼 보이지만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우유부단한 모스크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극도로 복잡한 문제로 번져 결국에는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의 뼈저린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여성을 만날 때마다 이 경험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했고 그는 삶에 대한 갈망을 느꼈으며 모든 것이 단순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레모를 쓴 여인이 옆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스타일은 그녀가 귀부인이고 결혼했으며 처음으로 얄타에 왔고 혼자이며 그녀에게 이곳이 따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얄타와 같은 곳의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멸했고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짓을 해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여인이 세 걸음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자 그는 손쉽게 여자를 정복한 이야기라든가 깊숙한 산속으로 드라이브한 이야기, 휴양지에서 맺은 덧없이 짧은 관계라든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의 로맨스라든가 하는 유혹적인 생각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구로프는 부드럽게 개를 손짓하여 부르고 개가 다가오자 그는 손가락을 세어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개가 으르렁거리자 이번에는 얼러대는 신용을 했다. 그 여인은 그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눈을 내리깔았다. 이 개는 물지 않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개에게 뼈다귀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정중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5일 정도 됐어요. 저는 이래저래 지내다 보니 벌써 2주일이 지나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따분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여기선 모두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만 하죠. 벨료프나 지드라에 살면서도 지루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아, 지루해.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담? 이라고 하죠. 마치 그라나다에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녀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낯선 사람처럼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밖으로 나오자 이내 농담이 섞인 가벼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의 가볍고 익살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닐며 바다에 비치는 기묘한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은 부드럽고 따뜻한 라일락빛이었고 달빛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해가 진 뒤에도 여전히 무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구로프는 자기가 모스크바 출신이며 예술 학위를 받았지만 현재는 은행에 근무한다는 것과 한때는 오페라단에서 가수 연습생이 된 적도 있으나 중간에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모스크바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 그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지만 2년 전 결혼한 후로 C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얄타에서 한 달 더 머물 예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남편도 기분 전환을 위해 그녀를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왕실 부서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 의회에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우스워했다. 그리고 구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호텔방에서 그녀를 생각했다. 다음 날 그녀가 분명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며 그는 그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의 딸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여학생이었을 시절을 상상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의 웃음소리와 말투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수줍음과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쳐다보고 그저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건네는 환경에 혼자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늘고 섬세한 목덜미와 사랑스러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에게는 뭔가 애틋한 데가 있어. 그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구로프와 그녀가 알고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축제일이었다. 실내는 찌는 듯이 더웠지만 거리에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고 사람들의 모자를 날려버렸다. 구로프는 온종일 목이 말라 몇 번이나 카페에 들러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을 탄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저녁 무렵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그들은 증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방파제로 나갔다. 항구 주변을 거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모여 있었다. 얄타에 모인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눈에 띄었다. 나이든 부인들의 화려한 몸치장과 고급 장교가 많다는 것이었다. 거친 파도 때문에 증기선은 해가 진 후에야 늦게 도착했고 부두에 대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아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손잡이가 달린 안경으로 증기선과 승객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반짝이며 구로프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이 많아져 엉뚱한 질문을 퍼붓다가 방금 자기가 무엇을 물었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축제에 모인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지만 구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증기선에서 누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침묵했고 구로프를 쳐다보지도 않고 꽃향기만 맡을 뿐이었다. 저녁부터 날씨가 좋아지는군요. 그가 말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했다. 물기 머금은 꽃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러다 그는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하고 주위를 살폈다. 당신 호텔로 가죠.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방은 좁았고 그녀가 일본 가게에서 사온 향수 냄새가 났다. 구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다 참으로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되는군 하고 생각했다. 그가 지닌 기억 속에는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비록 그 행복이 짧았을지라도 그에게 고마워하는 편안하고 선량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처럼 사랑하는 태도에 도무지 진실함이 묻어나지 않는 여자들도 있었다. 수다스럽고 가식적이며 히스테릭하고 이건 마치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무언가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두세 명의 아주 아름답고 차가운 여자들도 기억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탐욕스러운 표정과 삶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집요한 욕망이 엿보였다. 이들은 변덕스럽고 분별력도 없으며 억지나 부리는 더 이상 젊지 않은 천박한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에게 관심이 식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고 그들의 속옷을 장식한 레이스조차 비늘 같아 징그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게 미숙한 젊은이의 수줍음, 부자연스러운 모습, 어색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당혹감이 감돌았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의 태도는 어쩐지 기묘하고 매우 심각했다. 마치 자신이 타락한 여자가 되어버린 듯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녀는 양쪽으로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슬픔에 잠겨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옛날 그림 속의 죄 많은 여인과 꼭 닮아 있었다. 잘못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저를 멸시하게 되겠죠? 테이블 위에 수박이 하나 놓여 있었다. 구로프는 수박을 한 조각 잘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적어도 30분가량 침묵이 흘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모습은 보기에도 가련했으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하고 행실이 바른 여인의 순수함이 그녀 주변에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 홀로 켜진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불행해 보였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구로프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요. 신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당신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없소.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전 나쁜 여자예요. 전 저 자신을 경멸하고 저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속인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 자신을 속여왔어요. 남편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하수인이에요. 저는 그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이가 하수인처럼 일한다는 건 알아요. 그와 결혼했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시달렸고 무엇이든 더 나은 것을 원했어요. 전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른 삶이 있어야 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호기심이 절 태워버린 거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맹세컨대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결국은 이처럼 저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멸시할 수 있는 멸시받을 만한 여자. 그로프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순진한 말투라던가 예상치 못한 때 아닌 참회의 말이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면 그녀가 농담을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네요. 구로프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서 대체 뭘 원하는 거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깊이 묻으며 안겼다.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그녀는 애원하고 있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사랑해요. 죄를 짓는 건 혐오스러워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마귀에 씌었다고 말하죠. 바로 지금의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마귀에 씌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구로프가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굳어진 겁먹은 눈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키스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고 다시 쾌활해졌다. 이윽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우거진 마을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분위기를 풍겼지만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요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한 척의 보트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서는 등불 하나가 졸린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오레안다로 향했다. 방금 아래층 대기실에서 당신 성을 알아냈어요. 칠판에 폰 디데리츠라고 적혀 있더군요. 구로프가 말했다. 남편분은 독일인인가요? 아니요.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이는 러시아 정교의 신자예요. 오레안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침묵에 잠겼다. 아침 안개 속에서 얄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는 흰 구름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매미들이 울어댔다. 멀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공허한 바닷소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안식과 영원한 잠을 노래하는 듯했다. 파도 소리는 얄타도 오래한다도 없었을 옛날부터 들렸을 것이고 지금도 들리고 우리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고 단조롭게 들릴 것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소리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 지상에서의 끊임없는 삶의 움직임,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새벽빛 속에서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바다와 산과 구름과 탁 트인 하늘이 마법같이 펼쳐져 있는 것을 쳐다보는 동안 구로프는 어느덧 마음이 차분해지고 황홀해져서 이런 생각에 잠겼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존재의 더 높은 목표를 망각한 채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관리인인 듯한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대로 저쪽으로 가버렸다. 이 모든 사사로운 일들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멀리 테오도시아에서 온 증기선 한 척이 새벽녘의 햇살 아래 등불을 끄고 있는 것이 보였다. 풀잎에 이슬이 맺혔어요. 긴 침묵 후 안나 세르게이브나가 말했다. 그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군요.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 정오가 되면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만나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바다를 감상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다든가 하는 말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경멸하지 않느냐는 판에 박힌 질문들을 되풀이했다. 가끔 그는 광장이나 공원에서 아무도 없을 때면 갑작스레 그녀를 끌어당겨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붓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을 볼까봐 두려워하며 주위를 살펴보면서 가슴 졸이며 하는 대낮의 키스, 무더위, 바다 냄새, 그리고 눈앞에서 얼씬거리는
게으르고 화려하게 꾸민 배부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변하게 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푹 빠져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종종 생각에 잠겨 그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저속한 여자만을 보고 있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깨끗이 고백하라고 조르곤 했다. 거의 매일 저녁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오레안다나 폭포로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한 소풍은 언제나 성공적이었고 그 풍경은 언제나 웅장하고 아름다워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꼭 올 것이라는 걸 예감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눈에 이상이 있다며 아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그녀는 구로프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기차로 떠날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녀는 급행열차 칸에 올라타고 출발을 알리는 두 번째 종이 울리자 그녀는 말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자, 이렇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환자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녀는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저를 나쁜 기억으로 간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으니까요.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빛은 곧 시야에서 사라지고 잠시 후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달콤한 꿈속과도 같은 이 기분을 한시라도 빨리 깨트려 주려고 모두가 일부러 공모한 것 같았다.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그로프는 어둠 속 먼 곳을 바라보며 마부들의 고함 소리와 전신주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막 잠에서 깬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또 한 번의 여행은 혹은 모험이었던 그것은 이렇게 또다시 막이 내렸고 추억으로만 남겨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음이 여려지고 우울했으며 가벼운 회한 같은 것을 느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 젊은 여인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가벼운 비웃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녀보다 거의 2배나 나이 많은 운이 좋은 남자의 우쭐대는 자기도치가 섞이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친절하고 특별하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 분명히 그녀는 실제와는 다른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기만했던 셈이다. 역에는 이미 가을 향기가 쌀쌀한 밤의 어둠 속을 감돌고 있었다. 나도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야겠군. 때가 됐어. 구로프는 플랫폼을 나가면서 생각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구로프의 집은 모든 것이 겨울의 일상이었다. 난로는 따뜻했고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에도 아직 밖은 어두웠다. 유모가 잠시 등불을 켜주곤 했다.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릴 때 썰매를 타고 나가 하얀 땅과 하얀 지붕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달콤한 숨을 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계절은 소년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서리가 내린 하얀 라임나무와 자작나무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이프러스나 야자수보다 더 친근감이 들어 그 곁에 있으면 바다나 산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 구로프는 설이 내리는 화창한 날 모스크바로 돌아와 모피 코트와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걸었다. 토요일 저녁 종소리가 들리자 최근의 여행과 그가 본 곳들에 대한 매력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점차 모스크바 생활에 푹 빠져 하루에 3종류나 되는 신문을 굶주린 듯 읽으면서도 자신은 모스크바 신문은 원칙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다녔다. 벌써부터 레스토랑, 클럽, 만찬, 기념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자신의 집에 저명한 변호사와 예술가들을 초대하고 박사클럽에서 교수와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즐겼다. 마침내 그는 스튜 냄비의 전골 1인분을 깨끗이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식욕도 갖게 되었다. 한 달 후면 안나 세르게이브나의 모습이 기억 속 안개로 덮여 지금까지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애잔한 미소가 가끔씩 꿈에나 보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한겨울이 왔는데도 안나 세르게이브나와 헤어진 것이 바로 어제인 것처럼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와의 추억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되살아났다. 초저녁의 고요 속에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서재에 들려올 때도, 레스토랑에서 노래나 오르간 소리가 들려올 때도, 벽난로에서 폭풍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갑자기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 산의 안개가 자욱했던 이른 아침, 테오도시아에서 온 증기선, 그리고 짜릿한 입맞춤. 그는 오랫동안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추억을 더듬었고 가끔 미소 짓기도 했다. 그러면 그의 기억은 꿈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상상 속에서 과거는 앞으로 다가올 일과 뒤섞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어디든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다. 눈을 감으면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듯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실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젊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얄타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처럼 느꼈다. 밤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벽난로 속에서, 방 안 한쪽 구석에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 했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과 사각거리며 옷자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에서 그는 눈으로 여인들을 쫓았지만 그녀와 닮은 여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추억을 털어놓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시달렸다. 하지만 집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밖에는 얘기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 세입자들을 상대로 할 수도 없었고 은행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하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자기는 그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안나 세르게예브나와의 관계에 아름답고 시적이며 교훈적이고 그도 아니면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었던가? 구로프는 막연하게나마 사랑이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그가 말하는 바를 짐작하지 못했다. 오직 그의 아내만이 검은 눈썹을 실룩거리며 말했다. 디미트리, 당신에게는 남자 주인공 같은 역할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사교 모임에서 만난 관리와 함께 그는 박사클럽에서 나오면서 마침내 참을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실은 말이죠. 얄타에서 나는 아주 매력적인 미인과 교제했습니다. 잠자코 썰매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던 관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드미트리예비치. 네? 아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철갑상어가 냄새가 고약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 말이 왠지 모르게 구로프를 분노하게 했고 품이 없고 불결하게 느껴졌다. 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 얼마나 무의미한 밤들인가. 이 얼마나 재미없고 무의미한 낮들인가. 미친 듯한 카드놀이, 폭식, 폭음, 그리고 늘 같은 주제로 떠들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힘을 빼앗아가고 결국 남은 것이 뭔가.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생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면에서나 달아나지 못하는 면에서나 이것은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다. 구로프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 덕분에 다음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아이들도 싫어졌고 은행 일도 실증이 났으며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12월의 휴일, 그는 여행을 떠날 것을 결심했다. 아내에게는
어느 청년의 취직을 부탁하려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간다고 말해놓고 C 도시로 떠났다. 무엇하러?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어쨌든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밀회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C 도시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잡았는데 바닥은 온통 회색 군용천으로 덮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앉아 회색이 된 잉크병에 놓여 있었다. 잉크병 옆에는 말을 탄 용사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는데 한 손에는 모자를 높이 치켜들고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호텔 수위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폰 디데리츠라는 사람은 올드 곤차르니 거리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으며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그는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았으며 자가용 마차도 가지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수인은 그의 이름을 드리드리치라고 발음했다. 구로프는 서둘러 올드 곤차르니 거리로 가서 그 집을 찾아냈다. 집 바로 맞은편에는 못으로 장식된 긴 회색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이런 울타리쯤은 넘어갈 수 있지. 구로프는 울타리와 창문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그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휴일이고 그녀의 남편은 아마 집에 있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쪽지를 보냈다가 그 쪽지가 남편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마음먹고 집 주위를 돌아보거나 울타리를 따라 걸어가 보기도 하면서 우연을 기다렸다. 거지 하나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곧 개가 짖어댔다. 1시간쯤 지나 피아노 치는 소리가 희미하고 어렴풋이 흘러나왔다. 아마도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연주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노파가 나오고 뒤이어 익숙한 하얀 개가 뛰어나왔다. 구로프는 개의 이름을 부르려다 갑자기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흥분한 나머지 개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곳에서 한참 더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회색 울타리가 증오스러워졌다.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자신을 잊고 이미 다른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엉성한 울타리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젊은 여성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소파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식사를 하고 긴 낮잠을 잤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잠에서 깬 그는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웠다. 어쩌자고 이렇게 자버렸을까? 이 밤엔 또 뭘 하지?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싸구려 회색 담요가 덮인 침대에 걸터 앉아 그는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 이렇게 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만나겠다고?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황홀한 순간인가? 그 결과 침대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단 말인가? 그때 그는 언뜻 그날 아침 역에서 본 커다란 글씨로 쓰인 포스터가 떠올랐다. 게이샤라는 연극의 개막을 알리는 광고였다. 그것을 생각해내자 그는 극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첫 공연을 보러 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극장은 대만원이었다. 모든 지방 극장이 그렇듯 샹들리에 위로는 안개가 자욱했고 2층 객석은 꽉 들어차서 떠들썩했다. 앞줄에는 이 고장 멋쟁이들이 공연 시작 전부터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주지사 지정 박스 앞자리에는 모피 목도리를 두른 주지사의 딸이 앉아 있었고 주지사는 두꺼운 커튼 뒤에 점잖게 앉아 있어 손만 보였다. 오케스트라는 한참 동안 조율을 하고 있었고 무대 커튼은 흔들렸다. 관객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동안 구로프는 내내 열심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드디어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 번째 줄에 자리 잡았다. 구로프는 그녀를 보자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이 세상에 그녀보다 자신에게 그토록 가까이 있고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중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시골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손잡이가 달린 평범한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는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이 작은 여인이 그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의 슬픔이자 기쁨이었고 그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형편없는 오케스트라의 소리, 보잘것없는 이류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하는 소리 속에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함께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구렛나루를 약간 기르고 매우 큰 키에 등이 구부정한 남자였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마치 줄곧 인사를 하는 듯이 보였다. 아마도 이 남자는 얄타에서 그녀가 씁쓸한 감정에 휩싸여 하수인이라 불렀던 바로 그 남편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의 긴 얼굴, 구렛나루, 조금 벗겨진 이마에서 하수인 같은 비굴함이 어딘가 묻어났으므로 구로프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그 남자의 단추 구멍에는 학위 배지 같은 것이 웨이터 번호처럼 빛나고 있었다. 1막이 끝나고 첫 휴식 시간이 되자 그녀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그녀는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다. 역시 같은 층의 관람석에 앉아있던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까스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그를 흘끗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며 부채와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꽉 움켜쥐었다. 기절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두 사람은 모두 말을 잃은 채 있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녀의 당황하는 모습에 놀란 그는 옆에 앉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조율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극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벌떡 일어나 재빨리 문으로 향했고 그도 그녀의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복도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복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법조계, 교직자, 공무원 제복을 입고 배지를 단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여인들의 모습이나 외투 거리에 걸린 모피 코트가 눈에 어른거리는가 하면 불어오는 바람이 담배 냄새를 물씬 실어오기도 했다. 구로프는 심하게 뛰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한심하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들이 헤어지던 그날 저녁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자신에게 모든 게 끝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끝남의 순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 입석 입구라는 푯말이 붙은 좁고 어두운 계단의 중간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군요.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당신 여기 왜 오셨나요? 왜? 안나, 나를 이해해줘요. 그는 나지막하면서도 황급히 말했다. 제발 부탁이요. 나를 이해해줘요. 그녀는 공포와 갈망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추억 속의 그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려는 듯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저는 불행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잊고 싶었어요. 잊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위층의 계단참에서 두 명의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로프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얼굴, 뺨, 손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그를 밀어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이곳을 떠나주세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청할게요. 아, 누가 와요. 계단을 따라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은 가셔야 해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아시겠죠?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 제가 당신을 만나러 모스크바로 갈게요. 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헤어져요. 오, 내 사랑, 소중하고 소중한 당신. 오늘은 여기에서 헤어지기로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한번 쥐고는 그를 뒤돌아보며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그녀가 정말 불행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로프는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가 모든 소리가 잦아들자 자기 외투를 찾아들고 극장에서 떠났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모스크바로 구로프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남편에게 자신의 부인병 때문에 대학병원에 간다고 하고 C 도시를 떠났다. 남편은 반신반의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슬라반스키 바자르 호텔에 방을 잡고 곧 구로프에게 빨간 모자를 쓴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것을 신호로 구로프가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역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심부름꾼은 전날 저녁 그가 외출했을 때 왔다. 도중에 있는 학교까지 바래다 주려고 딸과 함께 갔다. 습기를 머금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지금은 기온이 3도나 되는데 눈이 내리는구나. 구로프가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따뜻한 건 지상의 기온일 뿐이고 대기 중 더 높은 고도에서는 온도가 전혀 다르단다. 아빠, 그럼 왜 겨울에는 천둥이 치지 않나요? 구로프는 이 이유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말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중이고 누구 한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는 두 가지 생활이 있었다. 하나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런 공개된 상대적인 진실과 상대적인 거짓으로 가득 찬 주위 사람들의 삶과 아주 닮은 그런 생활이었다. 다른 하나는 비밀리에 흘러가는 생활이었다. 우연히 기묘하게 얽힌 운명에 이끌려 그에게 소중하고 흥미롭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 속에서라면 그가 진실하고 또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의 생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졌다. 반면에 진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그의 가식, 껍데기인 모든 것, 이를테면 은행 일, 클럽에서의 토론, 그의 저급한 족속인 그의 아내와 함께 가는 기념식, 이 모든 것은 공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고 누구나 비밀과 어둠의 장막 아래에서 자신만의 진실되고 가장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생활은 비밀 속에서 유지되며 그런 이유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듯했다. 구로프는 딸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슬라반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그는 아래층에서 모피코트를 벗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살며시 문을 두드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오랜 여행과 긴장감에 지친 채 어젯밤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를 보면서도 미소조차 짓지 못했지만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파묻혔다. 두 사람의 키스는 마치 2년 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오래오래 이어졌다. 그래, 어떻게 지내요?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잠깐만요. 지금 곧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요. 그녀는 우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서서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댔다. 울고 싶은 대로 실컷 울게 내버려 두자. 나는 앉아서 기다리면 돼. 그렇게 생각한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벨을 눌러 차를 주문했다.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울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비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은 몰래 마치 도둑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래도 두 사람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그만 그쳐요. 그가 말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고 열렬히 사랑했기에 그가 여기서 이 미래를 끝내야 한다고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설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녀는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달래거나 농담을 건네려고 하는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점점 백발이 되어 가고 있었다. 최근 갑자기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추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손이 닿은 그녀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다. 아직은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분명히 곧 자신의 삶처럼 시들고 바래질 이 생명에 그는 연민을 느꼈다. 도대체 왜 그녀는 그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여자들은 항상 그를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평생 간절히 원하던 그런 사람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그와 함께 행복해하지 않았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만나고 사귀고 헤어졌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추고 있었지만 사랑만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 그는 제대로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처럼, 부부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처럼 서로 진심을 다해 열렬히 사랑했다. 마치 운명 그 자체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고, 왜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은 다른 세상에 갇혀 살도록 강요당하는 두 마리의 새와 같았다. 그들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용서했다. 이 사랑은 두 사람을 모두 변화시켰음을 느꼈다. 예전에 그는 슬플 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논리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지금은 논리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깊은 연민을 느꼈고 진실하고 부드러워지고 싶었다. 울지 마요, 내 사랑. 이제 그만 그쳐요. 그만큼 울었으면 이제 충분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좋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남의 눈을 피해야 하고 속여야 하며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는 머리를 감싸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책이 발견될 것 같았고, 그러면 새롭고 훌륭한 삶이 시작되리라고 두 사람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 앞으로 험난하고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잘 알았다.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안나는 이야기합니다. 구로프와 안나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그 안엔 사랑은 없었고 일상은 공허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 삶에 진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준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서로의 존재는 무채색 같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지만 그렇다고 삶 전체가 환히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체홉은 그들의 사랑을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사랑의 복잡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서로가 진실한 단 하나뿐인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어쩌죠? 근데 또 각자의 배우자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배신감. 그로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 같은 비밀의 장막 아래로 각자의 가장 흥미로운 삶, 진짜 삶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삶.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보여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있죠? 정말 이들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삶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게 가끔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의 있는 모든 솔직한 삶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편집해서 보여주게 되죠. 남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진짜 삶, 그 차이가 클수록 왠지 모르게 허무해지기도 하죠. 체오베의 이 이야기는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